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정민은 이웃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한 지 3년이 된 3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고요한 주말 아침에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만 같은 습한 날씨였다. 정민은 커피 한 잔을 준비하고 잠시 후 집 앞을 지나가는 낯익은 이웃의 모습에 문득 시선이 멈췄다. 그 남자는 같은 층에 사는 50대 중반의 김씨였다. 김씨는 언제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의 행동이 어디선가 어긋나 보였다. 몇 주 전 정민이 퇴근하던 길에 아파트 복도에서 김씨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목격한 후부터였다. 그날 저녁 김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며 계속 따라온다 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김씨는 악몽을 꿨다는 짧은 대답만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건 이후 정민은 계단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지만 자꾸만 김씨가 신경 쓰였다. 그리고 얼마 후 정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된다. 한밤중 정민은 누군가가 소리 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다. 시기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이 시간에 누가 하는 불안이 엄습했다. 문틈으로 내다보고 싶었으나 창문 없는 적막한 복도 앞에서 골 속에 문 두드림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CCTV를 다시 보려 했으나 아파트 CCTV는 고장 난 상태였다. 괜히 근심이 커졌다. 다음날 정민은 다른 층 이웃들에게 해당 사건을 전했지만 아무도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며 정민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됐다. 출근길 또다시 김씨와 마주쳤고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낯빛이 창백했으며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김씨는 정민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정민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묻기 전에 김씨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온 정민은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보낸 이는 번호 없음이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들려오는 것은 말라버린 듯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를 기억해? 그때 그 강에서 왜 나만 남겨졌는지 알아? 이제 네 차례야. 정민의 순간 숨이 막혔다. 떠올릴 수 없었던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10년 전 캠핑을 갔던 그녀와 친구들은 한강변에 머물렀고 그날 물놀이 중 한 명의 친구가 실종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찾았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제야 정민은 무언가 엉킨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 이상이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 사이에서 목소리는 끝없이 맴돌았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녀는 숨죽인 채 스스로 혼잣말을 했다. 정민은 머리가 어지러웠고 뭔가에 이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 내리는 창 너머로 김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정민의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형체를 이루며 그녀는 그가 미안해 라고 속삭이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민은 어렴풋이 알았다. 김씨 역시 그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그도 선택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이 족쇄에 묶인 존재였다는 절망감이 있었다. 정민은 창문을 닫으며 결심했다. 이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녀는 과거와 맞서야만 한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의 긴 공포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비 오는 가을 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은영이라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대학 졸업 후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아파트는 그녀의 첫 독립생활 시작을 알리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되어 몇몇 층은 빈집으로 남아있었고 은영이 살고 있는 호수도 그리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은영은 이런 낡고 외딴 아파트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상한 것들을 하나둘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통하지도 않는 베란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어딘가 익숙치 않은 발소리,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은근히 말을 피하는 듯한 느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회사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어 7층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은영은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를 느꼈습니다. 몇 층을 오를 즈음에는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았지만 누구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라며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마침내 7층에 도착한 그녀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잠옷으로 갈아입고 간단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무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TV를 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멍하게 있기만 했고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발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건은 그 다음날 밤에 터졌습니다. 은영은 잠이 들려는 찰나 방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은 확실히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냉기가 피부에 닿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느낌의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탠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휴대폰을 더듬어 잡고 플래시를 켰습니다. 잠깐 사이에 방 안의 분위기가 심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 한쪽 구석에는 검고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은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플래시 빛에 비친 형체는 어느 순간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은영은 방에서 나가 복도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또 다른 충격으로 인해 멈춰버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흐릿한 형체는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고 은영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고 그녀는 방구석에서 꼼짝도 못한 채 해가 뜨길 기다렸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은영은 아파트에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친구의 집에 몸을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이사를 결정했고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사 가기 전 은영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밝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 아파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은영이 이사 오기 전에도 몇 년간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은영은 그 아파트에 다시 갈 수 없었으며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잠을 잘 때면 여전히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서울의 변두리에 서 있으며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곳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들어오곤 하지만 이내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가 그 비밀을 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여름 한 외딴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당시 나는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스릴과 신비로 가득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한 민박집을 예약했다. 운전한 지 몇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듯 보였다. 우리가 묵을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처음엔 앤티크한 멋스러움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오래된 집 특유의 서늘하고 음습한 분위기도 느꼈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매우 친절하셨고 우리가 묵을 방을 안내해 주셨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방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에는 옛날 사람들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얼굴이 흐릿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니며 놀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는 다들 돌아떨어졌다. 그때 내 친구 중 한 명이 새벽녘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와는 달리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건 아주 작은 기계음이었다고 했다. 우리는 피곤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엔 나도 잠결에 들은 듯한 그 소리가 귀에 박혔다. 기계가 쇠를 긁는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우리는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고 잠을 청했다. 셋째 날에는 장을 보기 위해 마을로 나갔다. 그곳에 한 작은 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무심코 그 소리에 대해 말하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우리에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절대 마을의 외딴 곳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우리는 그저 이상한 충고라고 치부하고 말았다. 그날 밤 예상대로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듯해 우리는 호기심에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기로 했다. 후레쉬를 들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히 걸어갔다. 소리는 집 뒤편으로 나 있는 작은 산길을 따라 들리고 있었다. 우리 모두 겁이 났지만 모험심에 이끌려 계속 걸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소리는 갑자기 뚝 끊기고 주변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우리는 멈춰서 어떤 신호라도 포착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때 한 친구가 소리쳤다. 그가 가리킨 곳엔 오래된 두물이 있었다. 우물의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냉기와 함께 낮은 누름소리가 새어나왔다. 우리는 혹시 누군가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물로 다가갔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우물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소리 없는 웃음소리가 우리 바로 뒤에서 들렸다.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져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즉시 우리는 우물에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자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약속하며 그날 밤을 악몽 속에서 뒤척이며 보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짐을 챙겨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빨리 떠나려 하자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우리는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모두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왠지 무사히 돌아가게 된 것이 약간의 행운 덕분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게 지내다가 우연히 친구 중 한 명이 그 마을에 대해 기사를 발견했다. 구시대의 우물에 얽힌 미스테리 사건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음향을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그 기사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그날의 경험을 해석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의 기묘한 일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되새길 때마다 서늘한 기운이 몸을 감도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 뒤로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외딴 곳으로의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의 호기심을 경고의 의미로 저지한 듯 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미지의 세계를 존중하며 그날의 잃은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비밀로 간직하게 되었다.